자, 이제 곧 고3이 될 사랑하는 나의 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 축 늘어지고 긴장감도 없으니까 마치 내가 지금 고3인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좀 시작해보자 하는 뜻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인사를 해봤어요. 자, 지금 대부분의 학급에서 여기까지는 진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지오 스토리에 등장하는 이 인구 중심점이라는 개념 때문에 몇몇의 친구들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 인구 중심점이라는 개념의 확실한 의미를 파악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오 스토리 내용의 키포인트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고려했을 때 인구 중심점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인구 중심점이 점차 이동하고 있다. 근데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보아하니, 자, 요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인구 중심점이 얘랑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열 넘치는 호기심 천국 전주여고 2학년 학생들의 호기심을 해소해 주고자 조금 설명을 하자면, 몰라도 돼요, 이거는. 자, 인구 중심점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이 있을 때 막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분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 어떤 떨어진 거리를 합했을 때 그 거리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인구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이렇게 막 고르게 되어 있지 않다. 밀도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포 양상을 고려했을 때 그 중심점에 해당하는 지점이 수도권 가까이로 이동하고 있다. 라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라는 사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몇 반에서 이 영상 톡톡을 학급에서 같이 보지 못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이 교통이 아니라 이 통신의 발달로 인한 우리의 이 문명의 이기를 10분 활용하여 구글 클래스룸에서 스스로 영상 톡톡을 좀 보고 1번, 2번 문항에 대한 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학기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내가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이 없죠. 수업 시간에 다 못해서 쉬는 시간에 하고 제출해야지 해놓고 까먹은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수행평가 탭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2학기 이후에 올려준 영상 톡톡 자료들 제출하기 안 눌러진 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확인 꼭 하세요. 지금 금요일까지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갑시다. 이 시간에는 인구 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먼저 반드시 읽고 오세요.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 내용 많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한 3분? 4분 걸릴까? 얼른 읽고 오세요, 지금. 자, 살펴봅시다, 이제. 읽고 왔다고 믿고 선생님 갑니다. 자, 인구 성장이란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일정 기간 발생한 자연적 증감,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은 요 인구를 고려한 자연적인 증감, 그리고 사회적인 증감, 이사 오고 이사 나가는, 자, 이런 사회적 증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어떤 한 집단, 한 지역의 인구가 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인구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성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결국은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구 성장의 양상을 잘 설명해주는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변천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인구 변천 모형은 자연적인 증감만을 고려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한 사회가 한 지역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구가 태어나고 죽는, 즉 자연적인 증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인구 변천 모형입니다. 자,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래프와 표를 동시에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단계는 다산다사예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요. 즉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1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초록색으로 해야지. 고위정체기라고도 불리는데 보세요. 이 빨간색이 지금 사망률 그래프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파란색은 출생률이에요. 출생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률도 높고 출생률도 높은 고위 정체기다. 정체라는 것은 인구가 성장하지 않는다. 인구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정체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질병과 기근 등으로 이 사망률 중에서도 약한 영아 사망률이 높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2단계로 갑시다. 자, 2단계는 많이 낳고 사망률이 감소, 적어지는 단계예요.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계기가 뭐냐? 자,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부양력의 증가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여전히 많이 낳고 있지만 사망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의학이 발달합니다. 사망률이 낮아지겠죠. 위생 상태가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겠죠. 그러나가 아니라 그 와중에 그러는 중에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2단계 초기 확장 단계예요. 자, 그러다가 3단계에 오면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망률은 적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가족 계획을 시작하거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즉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감소하게 돼요. 이게 바로 후기 확장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사망률은 많이 줄었어요. 사망률은 줄었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4단계에 오면 적게 낳고 적게 죽어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저위정체기가 옵니다. 이때부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연적인 증감만을 고려했을 때 특정 사회의 인구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인구 변천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또 막 펜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단 갑시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이 인구 변천 모형이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볼게요. 이 인구 변천 모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위아래 그래프와 이 아래 표 이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왜 안 줄어든다냐. 자, 일단 조선시대 때는요. 출생률 높았어요. 하지만 질병,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률도 높았어요. 그래서 인구 성장률이 낮았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바로 1단계 고위 정체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고위 정체기,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고위 정체기. 자,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오면
근대 의료기술이 도입이 되고 위생시설이 확충되면서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요 시기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광복 후에 해외 동포의 귀국, 북한 동포의 월남으로 인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 이 광복 후의 요 인구 증가는 인구 변천 모형에 반영이 되어야 한데요. 얘는 사회적 증가이기 때문에 인구 변천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지죠. 자,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자,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증가해요. 자연적인 감소가 일어나죠. 하지만 월남민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증가도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인구 변정 모형에는 드러나지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우리나라 인구 성장 과정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인구 성장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야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출산 붐이 일어나요. 베이비 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교과서 158페이지 써줘야죠. 교과서 158페이지 날개를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자, 어쨌든 전쟁이 끝난 후에 출산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 뭐 전쟁이나 뭐 경제 공황이나 이렇게 뭔가 위기 상황이 왔다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베이비 붐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 앞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1960년 이후가 나옵니다. 자, 이 시기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출산율도 늘어난 상태. 그래서 지금 계속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는 자연적인 인구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도시로 인구 분포,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는 이런 인구 분포상의 특징이 또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이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부작용이 여기저기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죠. 자, 1960년대 이후 우리 위에 시기별 가족계획표 한번 볼까요? 1970년대 봐봐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핵심은 둘만 낳으라는 거예요. 둘만 낳아라. 내 앞에 이 딸, 아들 구별 말고 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1970년대 이렇게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 아들 중요한 거 아니다. 많이 낳지 말고 딱 둘만 낳아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80년대를 봤더니 하나만 낳아도 3,000리는 초만 원이다. 하나만 낳아라.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산하 제한 정책의 느낌이 나죠. 그런데 1990년대에 오면 달라집니다. 아들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자, 일단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이전 세대에서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아들만 낳으려고 하다 보니 얘네 지금 뭐예요? 둘 다 아들이에요. 남자애들이고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자 짝꿍이 없는 거죠. 여자 짝꿍이 없으면 짝꿍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오면 가가호 아이 둘 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 둘, 셋은 낳아주세요. 최소 둘, 셋은 낳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대별 가족 계획 표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인구 변천, 인구 성장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 정리합시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나친 출산율 감소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했다. 즉,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인구 변천 모형은 자연적인 증감을 고려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과정 속에서는 이 자연적인 인구 증감으로 인구의 성장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증감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좀 디테일하게 파헤쳐 봅시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인구 구조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회의 인구 집단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인구 구조예요. 성별 혹은 연령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사회입니까? 라는 말인데 해당 지역의 인구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연령별로 좀 살펴볼까요? 연령별 인구 구조는 출생, 사망, 자연적인 증감과 사회적인 증감, 전입과 전출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조를 통해서 그 사회의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미 알고 있죠? 자,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볼 때 0에서 14세를 유소년층, 15세에서 64세까지를 청장년층,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청장년층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과, 자, 이건 빨간색으로 해줘야겠어.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비율은 감소해요. 노년층의 비율은 증가합니다. 자, 작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억은 물론 안 나겠지. 자, 유소년층이 노년층보다 꽤 최근까지 많았는데 2015년인가 2016년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노년층의 절대 인구수가 노년층의 인구수가 유소년층 인구를 따라버렸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래서 0세에서 14세보다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비율이 높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농어촌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청장년층과 유소년층 이 둘을 합친 비율은 줄어들어요. 반면에 노년층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 분포와 노년 인구 비율 분포의 지도를 잘 보세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에서 주로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 노년 인구 비율은 낮죠. 주로 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들, 즉 도시화의 진행이 더딘 지역들에서 노년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주의해야 될 점, 비율입니다. 비율, 절대량이 아니에요. 비율이 노년 인구 비율이 이 도시화의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 이 지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별 인구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성비라는 개념은 과거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성비란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입니까?가 성비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성비가 110이다 라는 것은 이 동네죠, 지금. 자, 이 동네는 이 동네에 사는 인구 중에서 여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비율로 따지면 남자는 11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즉, 성비가 100보다 크다라는 말은 남자가 많다라는 이야기고, 성비가 10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여자가 많다라는 의미겠죠. 자, 과거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으나 점차 완화되면서 출생 시 성비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 뭐라는 거야?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여간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성비는 100보다 크대요. 아주 미세하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대요. 이거는 일단 팩트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는 길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다. 물론 이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연령별, 성별 인구 구조를 보면 출생 시에는 남초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황에서 성비가 높게 나타난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를수록 여초 현상이 심해진다. 성비가 낮아진다. 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높기 때문에. 자, 지역별로 봤을 때는 대도시, 관광도시 혹은 촌락은 여초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유가 각각 다를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대도시는 왜 여자들이 많을까? 서비스업의 발달이,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관광도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촌락은 왜 여초 현상이 심각할까? 심각할까가 아니라 왜 여초 현상이 나타날까? 이것은 연령별 인구 구조도 함께 생각해 줘야 돼요. 촌락은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그런데 노년층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별을 고려해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대요. 의외죠. 왜?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근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 유리한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이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는 촌락, 농촌 지역 등은 남초 현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촌락 지역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도시 그리고 군사 기능이 집중된 도시들은 당연히 남초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살펴본 이 인구 구조, 연령별 인구 구조와 성별 인구 구조를 한 방에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인구 피라미드예요. 인구 피라미드. 지금 옆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통합사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배웠어요. 자,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성별의 구조도 보여주고 0세부터 100세까지 연령대별 인구 분포도, 인구 수도 보여주는 게 바로 인구 피라미드죠. 이 인구 피라미드는 특정 시점을, 그러니까 이 기준 시점에 특정 그 집단, 그 사회의 인구 구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얘는 이 시기별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사회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좀 살펴봅시다. 참고로 혹시 인구 피라미드에 대한 내용이 도저히 나는 진짜 1도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106페이지에 있는 용어 팁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는 이따 함께 봅시다. 자,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일단 인구 피라미드가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화했느냐? 일반적인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경제 발달 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변화 루트를 우리도 똑같이 따릅니다. 초기에는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보이는 피라미드형을 보이다가 피라미드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다가 출산율은 줄어요. 사망률도 줄어요. 사망률이 주니까 노년층의 비중은 증가해야죠. 그래서 요런 아이고 안 예뻐라. 이렇게 이런 종 모양, 종형 피라미드가 되죠.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방추형. 방추는 요렇게 생겼어요. 밑에가 더 뾰족해요. 즉 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이 유소년층 인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감소가 시작된 시기에서 방추형,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방추형 피라미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볼까요? 1960년대 이전에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로 인하여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에 경제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서 인구가 막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하 제한, 즉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를 했고 출산 및 양육 비용이 증가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피라미드형에서 종형 인구 구조로 변화를 하죠. 여기에 얘의 핵심은 출생률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비율이 더욱 높아져 가까운 시기에 방추형 인구 구조를 볼 것으로 예상했는데 나타나고 있죠.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 심각합니다. 일단 중위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나이 순으로 쭉 세웠을 때 1, 2, 3, 4 쭉쭉쭉쭉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 너 손들어 너 몇 살이야? 그게 중위 연령입니다. 중위 연령이 높아졌다라는 말은 요 집단의 연령대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총 인구가 감소하고 근데 실제로 감소했죠.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긴 했으나 자, 2060년경에는 노년층이 많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인구 문제가 무서운 건 이렇게 예측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미 결론은 정해졌는데 얼마나 충격을 완화시킬 것이냐, 대비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 생산 연령층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점차 계속 앞으로 쭉 감소할 것이다. 생산 연령층은 감소하는데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증가해요. 그러면 노년 부양비가 상승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 나왔습니다. 노년 부양비. 자, 총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 플러스 유소년 부양비로 나눠지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청장년층분의 노년층. 얘네는 청장년층분의 유소년층 합치면 총부양비라고 했어요. 이 구조를 보면 당연히 부양비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생산 연령층의 사회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인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겠어요. 그래프로. 자,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를 봤더니 중위 연령이 1960년대에는 20세도 안 됐어요. 이렇게 젊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2005년 되니까 중위 연령이 34.8세, 2050년에는 중위 연령이 56.7세랍니다. 중위 연령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유소년층 인구, 청장년층 인구 계속 비중이 줄고 있는 거 보이나요? 노년층 인구 비율 늘어나는 거 보이나요? 자,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정해진 미래인데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자, 요 밑에 용어 팁과 탐구 활동은 좀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나 이 각각의 특징은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 별형, 표주법형. 특히 얘네 셋은 자, 인구 성장 과정에서 자연적인 증감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 유형. 이러면 얘네 둘은 사회적 증감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별형은 도시지역, 표주법형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라는 거.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탐구활동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답을 쌤이 보여주기가 싫은데 일단 보여는 줄 건데, 일단 일시정지 눌러놓고 최대한 내 생각을 조금 써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자, 일단 일시정지, 자기 생각을 먼저 써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볼까요? 자, 가를 보고 두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하여 인구 구조의 특징을 설명해 보래요. 핵심은 전남은 청장년층 및 유소년층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높으며 중위 연령이 높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이제 울산광역시는 청장년층 비율이 높고 노년층 비율이 낮고 중위 연령이 낮다. 왜 그러냐까지 설명이 들어있어요. 지금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얘는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 이외에도 앞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를 보고 우리나라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은 곳, 가장 높은 곳을 찾아보래요. 일단 울산은 청장년층의 유입이 왔기 때문에 부양비가 가장 낮아요. 반면에 전남은 농어촌 지역으로 청장년층의 유출로 인해서 이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노년층이 비율이 높죠. 그래서 부양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좀 눈여겨서 보세요. 막 각 지역을 외우란 말이 아니라 우리 사단원 오너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면 아주 완벽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